저는 12장 학습과 기억을 맡게 된 신양수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경계가 바뀌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어떤 경험을 얻는 과정이라고 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그러한 학습으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하고 기록하는 이런 과정을 저장된 상태를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학습의 종류에는 크게 책에서 보면 첫 번째 지각학습, 두 번째 자극 반응학습, 세 번째 운동학습, 네 번째 관계학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각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박사님을 뵈고 과거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재인하는 이런 것을 지각학습이라고 하고요. 목소리를 들어서 김현미 선생을 알아보는 이게 지각학습이고요. 자극 반응은 특별한 자극을 받았을 때 특별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을 자극 반응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극 반응 학습은 크게 고전적 조건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적 또는 조작적 조건화라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은 이반 파블로프 박사가 주장한 고기를 봤을 때 침을 흘리는 이런 무조건적 반응하고 종을 단순히 치는 이런 조건적 아무것도 아닌 반응을 두 개를 결합을 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종을 치면서 고기를 주면 나중에 종만 쳐도 침을 흘리더라. 이게 고전적 조건화고요. 도구적 조건화는 어떤 자극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반응 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스키너박스에 배고픈 쥐를 넣고 레버를 누르면 먹이를 주니까 계속해서 레버를 누르더라. 또는 뭐 전기자극을 가하니까 아프니까 안 누르더라. 그래서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그 반응하는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도구적 조건화가 되죠. 운동학습은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거나 피아노를 배우거나 하는 운동을 통해서 하는 학습입니다. 관계학습은 널려있는 여러 가지 그 자극을 상호간의 위치나 순서나 우리가 이제 모든 기억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 관계학습이 많죠. 그 인지를 통해서 내가 학습을 하는 이런 거를 크게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있고요. 요거의 간단한 절차를 보면 일단은 반응이 있으면 지각학습은 감각기관이나 이런 지각신경계에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지각학습이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뭐 글씨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운동학습은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변화죠. 운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신경계의 변화. 이것은 운동학습이래요. 그리고 이러한 감각과 운동 간의 연결을 해주는 것이 자극과 반응, 스티뮬러스하고 리스폰스의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서 반응이 나오는데 이게 자극이군요. 이 반응을 가지고 처벌이나 보상을 조건화해서 이렇게 운동을 더 많이 하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줄이는 것을 이것을 도구적 조건화라고 이렇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느냐, 결국 우리 그 신경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떤 관계 시냅스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서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그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것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어떤 연결의 강도를 경험에 의해서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약화시키는
그래서 경험에 따라서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시냅스 가소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로서는 1949년도에 캐나다의 학자인 도널드 헵이라는 사람이 헵의 법칙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죠. 결국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가 동시에 발화를 하면 그 두 시냅스의 연결은 강화가 된다. 우리가 학습하는 것들이 시냅스와 뉴런의 그 돌기들 사이에 어떤 발화 관계의 강도에 의해서 기억이 되고 인출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이런 원리를 도널드 헵의 신경 기억 이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시냅스 가소성, 여기에는 크게 long-term potentiation, 장기 강화죠. long-term potentiation이라는 부분이 있고 long-term depression이라는 장기 억제라는 걸 통해서 반복적인 자극을 줬을 때 일정 기간, 그게 뭐 하루 이상 영원히도 되지만 이 시냅스 간의 연결이 계속 강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long-term potentiation이고요. long-term depression은 반대로 약한 자극을 줬을 때 오히려 그 시냅스 연결의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long-term dep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long-term potentiation 중에 그 시냅스의 그 여러 기전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시냅스 간의 연결이 효율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전 시냅스가 있고 후 시냅스가 있다면 전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것도 하나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후 시냅스에 있는 수용체, 이 수용체의 반응이 더 좋아져서 가지고 그 속도를 높이거나 여러 기능 조절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시냅스에 시냅스에 붙어있는 수용체의 숫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더 나아가서 시냅스의 숫자 자체가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전달 효율이 좋아지는 것은 LTP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뉴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수상돌기고요. 이게 엑손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민이 소포로 남아있을 거고요. 이 후 시냅스에는 보통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암파 수용체는 보통 나트륨과 칼륨을 통과를 시키는 수용체가 되겠고요. NMDA, N-메틸 디아스파라테이트라는 이 수용체는 주로 칼슘을 통과시키는 수용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인지질 이중막에는 이런 이온성 시냅스 말고, 수용체 말고 7번 관통하는 수용체인 G단백질, 결합 수용체가 있을 거고요. 또 이 중에는 뭐 이런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백질도 막에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뭐 아직은 암파 수용체가 안 돼 있지만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단백질 덩어리도 있을 거고요. 그럼 보통에 이제 여기에 자극이 주어지면
이쪽에 있는 글루타메이트가 시냅스 건간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냅스 중에 신경 전달 물질이 암파에 붙게 되면 이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은 이 나트륨 이온만 들어가게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자극이 강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탈분극이 있게 되고 그 간의 전위 차이에서 이쪽에 막혀 있는 마그네슘 이온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던 칼슘이 10,000배나 더 많이 바깥쪽이 전위차가 높기 때문에 물밀듯이 밀려오죠. 지금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켄달이 노벨상 받은 이론입니다. 네. 열심히 잘 들으세요. 노벨상 받은 거의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슘 이온들이 들어오면 칼슘, 칼, 묘돌리라는 이런 게 나오고요. 이것이 다시 CAMK, 칼슘 칼모듈린 키나제 2라는 이러한 인산화 효소로 액티베이트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MK가 결국 여기에 떠돌아다니는 단백질을 활성화를 시켜서 인산화를 시켜서 이것들이 암파의 개수를 늘리는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칼모듈린은 이 기존에 있던 수용체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모듈린이라는 것이 프로틴 키나제 C를 액티베이트 시켜가지고 요것들이 일산화 질소의 이 합성 효소를 활성화를 시켜서 아르기닌이 산화 질소를 만드는 이런 작용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행성 전달 경로를 통해서 시냅스 전으로 옮겨서 글루타민의 양을 늘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냅스의 숫자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early LTP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기억을 유지하는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극의 강도가 계속 높아지면 이것들이 여기에 있는 아데닐릴 사이클라제라는 곳에 이제 인산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이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이 이 지단백질에 붙어갖고 이거를 액티베이트 시켜서 여기에 있는 알파 복합체가 이쪽을 또 활성화를 시켜서 이 안에 있는 ATP를 사이클릭 AMP로 바꿔주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인산화 효소이기 때문에 도처에 있는 그 프로틴 키나제 A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 프로틴 키나제 A는 보면은 조절 소포가 있고 촉매 소포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갖다 붙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붙으면 이게 액티베이트 되면서 이 촉매 소단위가 떨어져 나가서 이런 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핵에는 DNA가 많이 있겠죠. 그 DNA 중에 CRE. 노벨상을 받은 연구요. 네. 요거는 사이클릭 AMP 리스폰스 엘레멘트라는 이런 그 프로모터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이게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 PK에서 나온 조절 단백질이 일단 이쪽으로 가서 CREB라는 B1이라는 이런 CRE에 바인딩된 이러한 프로테인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저는 이야기했던 CREB1, CREB2 네. 다르겠다고 바로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사 조절 인자라고 하죠. 단백질의 전사를 풀어주는 가능하게 하는 이런 조절 인자인데 이 pKa는 요 CREB1뿐 아니라 이것이 미토캔 액티베이티드 프로틴 키A라는 것을 또 액티베이트를 시켜가지고
요것은 CREB2는 평상시에 CREB1이 동작하지 않도록, 다시 얘기해서 그 유전자 발현을 못하도록 이게 막고 있는 이런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에 PKI와 MAPK가 CREB 요거를 디액티베이트 시키고 요것을 붙여줌으로 해서 유전자 발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 복제가 일어나서 이것들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서 시냅스의 개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수한 반복을 통하면 시냅스의 구조 자체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저렇게 새로운 시냅스들이 늘어나서 그 자체가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필요할 때 그것들이 이렇게 인출이 돼서 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다 됐나요? 할 게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안 됩니다.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잘했어요. 지금 엄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킵하면서 뭐냐면, 그 에릭 켄달 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에릭 켄달도 그 대가도 끊임없이 그걸 강조를 해요. 뭐라냐면 그 책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뭐냐면 반복이 완벽함을 낳는다. 그 이야기를 그 노벨상 받은 세계적 대가가 끊임없이 해요. 그 사람도 그걸 어떻게 알게 됐나 하면 바로 이 실험을 하면서 유심 보세요. 요거 한 번 자극했을 때 하고 이거 4번 자극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반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완벽하면 온다. 그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건 없어요. 내가 쭉 봤더니.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크게 차이 없어요. 크게 차이 없고 단지 누가 단순하게 그 잡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했는가 따라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안 되는 거. 여자들은 잘 따라하니까 빨리 하고 남자들은 자기 그냥 줏대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이게 전 지구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남자들 줏대 버려야 돼요. 공부할 때. 자기 주장 버리고 여자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반복하면 다 이거 빨리 돼. 남자들 다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 원리를 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건 뭐냐면 아까 대사성 이야기 했잖아요. 대사성 이야기가 레이트 LTP, 그리고 LTP를 early LTP, late LTP 2개 나누고 late LTP에서는 결국은 이 전체 분자적으로 세컨드 메신저에 갖고 확산돼 갖고 아까도 가장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꼭 기억하는 거 따라서 CREB1, CREB2, 그게 결국은 마지막으로 유전자를 전사할 거나 말 거나 결정하는 두 덩어리가 딱 있어요. 근데 CREB2가 CREB1을 억제하고 있어요. 딱 이게 낙을 잠가놓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유전자를 발현하는 거는 CREB1이요. 그럼 CREB1은 마음대로 동작을 못해요. 왜? CREB2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CREB2를 해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언제 해제되느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캔달책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억을 찾아서 뭐냐면 감동적인 거. 감동적인 걸 만났을 때 CREB2가 해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주르륵 해갖고 그래서 감동적인 순간을 보면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분자 메커니즘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공부는 뭐냐면 아무리 시간이 돼도 접었어요. 저만큼 감동받은 사람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답이 여기 있잖아. 다른 사람 묻지 말라고요. 내만큼 감동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냥 말하면 저만큼 눈물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눈물 많은 사람들 저하고 눈물 많은 대회 할까요? 나는 아침에 식사하면서도 신문 보다가 거의 매일 눈물 흘려요. 하도 좀 민망해갖고 집사람 보고 싶어갖고 화장실로 빨리 닦고 그러는데. 예. 원래 우는 거 봐요, 맨날. 아니,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칼럼을 읽다가 최재천 교수님이 칼럼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동일해요. 자기도 눈물이 너무 많아갖고, 주로 그 눈물은 감동적인 눈물이에요. 눈물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는 항상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많다는 걸 칼럼에 적었더라고요. 꼭 돼가죠. 공부 잘할 수밖에 없죠. 난 딱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벌써 갈라져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공부 잘해요. 왜냐면 감동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질 급하고 개팍한 것도 그게 다른 측면을 보시면 돼요. 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싫은 소리 듣는 사람 많은데 하루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나는 한 소리 싫은 소리 하면 그거에 한 3배는 돌아가면서 내가 왜 그것도 반성을 하겠구나.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에 이거 우리나라 IT에 아주 대가 어떤 분이 저보고 박 박사 읽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 분이 이걸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쭉 이렇게 며칠 전에 오면서 다 봤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이게 지금 구글 이후의 세계, 구글 이후의 세계를 누가 지배하느냐? 결국은 이 브레인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그 시스템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도 이 사람 누로사이언스 박사까지 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인간은 좀 인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좀 개팍하기도 하고 눈물 좀 흘리고 어설프기도 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위대한 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뭔가 그러니까 좀 어떤 데는 오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분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석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 계속 그런 과정으로 다이내믹하게 가는 게 인간이 갖는 가장 위대한 점이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네. 또 이야기를 했었네. 자, 다음 선수 나오세요. 네,